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2020 선택. 내 삶을 바꾸는 선거. 안녕하세요.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이제 7시간도 안 남았네요. 여야 후보들은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가면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결정은 다 하셨는지요? 순간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합니다. 아닙니다. 40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분들을 위해 여야 선대위원장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 수는 선거 때마다 쭉 1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6대 국회가 들어선 2000년대 여성 의원들이 증가했는데요. 여성 할당제에 따른 비례대표 때문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47명, 20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51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17%인데요. 세계 평균은 24% 정도 됩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남성 후보는 1027명, 여성 후보는 총 374명. 그러니까 남녀 성비가 7대3 정도 됩니다. 아직 단단한 대한민국 국회의 유리천장. 이번엔 좀 깰 수 있을까요? 4.15 총선 여성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4.15 총선을 치르고 난 그 다음 날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치권에서 세월호에 대한 막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수막을 찢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이 선거 사무원이랍니다.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이야기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장훈 대표와 나눠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반 프로그램에서 좀 음원이 잠시 겹쳐서 들렸죠? 아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내일 투표는 몇 시에 하십니까? 투표소 가실 때 마스크는 쓰고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줍니다. 마스크,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대면 거래,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 서비스, 비대면 재택근무 등등 앞으로 비대면 늘어납니다.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비대하면 좀 생각나는 거 있죠. 혹시 주진우가 진행하는 비대위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하신 깨어있는 시민이 맞습니다. 애청자 맞습니다. 어제 들었던 프로그램 뭔가요? 라디오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KBS 1라디오 라이브 비대위 진행자 주진우, 방송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 외우세요. 외우고 그냥 하십시오. 02로 전화 오면 무조건 라이브 비대위 주진우 이렇게 얘기하면요, 보이스피싱에서 예방됩니다. 절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청취 소감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저는 치킨 쿠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네. 하루 앞두고 북한은 또 뭘 쏘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오늘 아침 7시부터 약 40여 분간 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이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점이 우리나라로서는 총선 하루 전이고 그러니까요. 이 북한으로서는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하루 전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을 맞아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도 북한의 공군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합동참모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때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네네. 그냥 빼놓지 않습니다. 네. 아이고.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50명 이하입니다. 50명 이하인데 27명입니다. 네, 27명 늘어나서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1,56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일째 지금 20-30명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리 해제자는 7,534명, 사망자는 222명입니다. WHO가 분류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부동의 2위였는데요. 지금 2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잘 자리 잡혀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싱가포르에서 해제를 했다가 확진자가 확 늘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잘 참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출된다고요? 그것도 미국이에요? 네, 이 국내 업체 두 곳이 만든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오늘 저녁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이 재밌는 것은 메릴랜드 쪽으로 가는데요. 이 메릴랜드의 주지사인 이 레리 호건의 부인 유미 호건이 한국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메릴랜드로 먼저 갑니까? 네, 일단은 이제 연방정부,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긴 하는데 예. 메릴랜드 주로 간다라고 하고요. 예. 총 60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험한 전체 횟수가 86만 회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진단 키트가 그러네요.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760만 회분의 이 진단 키트가 수출이 됐는데 그중에 이 미국으로 간 수출량이 한 10%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 미국은 이 한국의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공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약간 좀 뿌듯하네요.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좀 잘 견디고 있고 전 세계를 돕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금방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국회 2차 추경안을 통과해야 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그 추진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요. 총선이 끝난 직후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면서 네. 정부는 이 국회가 2차 추경안을 상정 심의에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이 지급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또 신청을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바로 추경안을 확정하면은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미리 마치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또한 정부는 이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최대 사용 가능 일수인 10일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돈을 주는 것도 그렇지만 좀 빨리 줘서 국민들한테 조금 빨리 줘서 좀 보탬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 옛날에는 6시 종 땡치면 출구조사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 늦게 발표되네요. 네, 조금 늦게 발표가 됩니다. 이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출구조사를 진행하는데 예. 결과 발표 시간이 15분 정도 미뤄져서요. 네. 6시 15분에 발표가 됩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감안한 조치인데요. 그렇군요. 이 자가격리자들이 그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정확한 게 중요하지 꼭 굳이 10분 빨리 본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구조사는 뭐 여러 업체들이 이제 주관을 하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KBS 라디오에서 개표 방송 보실 건가요? 저요? 네. 듣겠습니다. 네. 그렇네. 조주빈과 공범관계인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한테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그 권한을 내준 공무원들이 다 조사받게 됐네요. 네, 이 경찰은 최근 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 공익 요원들에게 이 개인정보 그 권한을 내준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 그리고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최모 씨와 강모 씨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직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이들이 이 공익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분이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이걸 가지고 범죄에 악용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건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이 공익요원 최모 씨가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에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주빈이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이 피해 여성들을 협박을 했고 또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이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을 해서 자신이 스토킹을 한 이 학교 교사 그리고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에 이 조주빈에게 넘겨서 이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조회하면 다 기록이 남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젠가는 걸려요. 이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는 공무원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아주 큰 범죄라는 거 공무원 이 지위에 있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큰 범죄로 이게 악용되는 경우를 지금 계속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각별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픈 소식인데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남성이 반려견을 폭행했어요. 그리고 뭐도 찍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오늘 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21살 남성을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남성은 지난달 14일 이 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의 요구에 그동안 몰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면서 네 친구와 가족들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죠. 협박이고요. 네. 그런데 이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부하자 같은 달 20일 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도 가족인데. 네, 그럼요. 네. 그걸 폭행하다니요. 벽돌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반려견을 안고 달아났는데 계속 뒤쫓아가면서 재차 주먹을 휘둘렀는데요. 이 폭행으로 인해서 이 피해자의 반려견이 두개골에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믿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예? 성관계 영상은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은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해자를 구속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런 비슷한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구속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명백한 협박이고요. 그리고 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면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은 그때 찍을 당시에는 서로 합의가 있었다. 그때는 좋아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 되게 이런 협박범들, 이런 폭행범들한테 굉장히 온정어린 판결을 내주고 그리고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N번방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한 양형 기준 명확해졌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여자친구 이별을 요구하자 반려견 폭행 이거는 진짜
파렴치하고요. 그 반려견을 폭행한 건 이거 가족을 폭행한 거하고 비슷해요. 네, 뭐 그렇게 항상 느껴지지 뭐 않습니까? 초범이다, 뭐 반성의 기미가 있다라는 말로 형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느티나무님이 이런 사연은 아밤주에서 딱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브 비데이의 딱입니다. 네. 오늘 아침 1호선 신길역에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탈선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동차가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전동차였다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오늘 오전 6시 28분께 이 영등포역에서 신길역으로 향하던 용산의 급행열차의 앞쪽 두량이 이 철로를 이탈하는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뭐 부상은 없었는데요. 승객 100여 명이 이 선로를 걸어서 인근 신길역으로 대피를 했고요. 또 출근 시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근 시간인데. 네, 맞습니다. 뭐 지금도 뭐 지금 일반 열차에 이 지금 운행이 좀 지연되고 있고 급행 열차 같은 경우에는 동인천 구로 구간만 운행이 재개됐다라고 하는데 복구에도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탈선한 열차가 24년 된 노후 열차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대 수명이 25년이긴 한데 네. 도입 당시 6량짜리를 10량으로 늘리면서 이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우리 열차 굉장히 안전하고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번 뉴스를 올렸습니다. 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494님, 주디 사전투표 첫날 투표 완료했어요. 가게 운영이 좀 어려워서 임대료를 일시 인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건물주님 답을 안 주시네요. 에휴, 거기다가 스페인에 계신 시댁 걱정에 속상해요. 아이고, 여기저기 속상하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송이님, 향기롭고 따뜻해서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네가 온 거였구나. 이 글귀를 보는데 세월호 아이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즘 세월호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계속 먹먹합니다. 네. 언제부턴가 우리의 4월은 세월호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네,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를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모여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도 잘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5476님, 제가 실수로 라이브 비데이 주진모 들었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주진모까지는 제가 인정해 줄게요. 네, 잘하셨어요. 교통정보센터로 갈게요. 정연정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구간에 있었던 열차 탈선 사고 많이 불편하셨죠? 아직 수습 중이라서요. 1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퇴근길 승객이 모이는 6시 이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기린 6터널에서 인제 양양터널 사이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3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석임제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8km 막히고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정체 이어지고요. 일직분기점부터 금천까지는 3km 밀립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동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또 7원분기점 램프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지나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차량이 많은 퇴근길입니다. 조심 운전하세요.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남자, 그리고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떤가요? 20대 국회가 여성 의원 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51명입니다. 그중 지역구가 26명입니다.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성별
할당제 그런 건 없습니다. 철저히 능력 위주로 뽑는데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남성 의원이 56%, 여성 의원 44%. 그런데 우리 국회는 남녀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새바람이 불까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서울 서대문구 갑 무소속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지혜입니다. 네, 선거 어떻게 치르고 있으세요? 네, 지금 마지막 하루 딱 남아서 서대문 곳곳을 돌리면서 지역 주민분들 만나 뵙고 있고요. 또 네. 연설도 마지막 연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선거일 당일이라 거리 유세를 못하지만 네. 온라인 유세가 가능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시민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내일까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신지혜 후보, 녹색당 신지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네. 무소속으로 나오셨어요? 네,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왔는데요. 그 지난 위성정당 사태에서 그 네. 녹색당이 8년을 정치를 해왔는데 그것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저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지금 블랙홀들처럼 소수정당들이 끌려가는 모습에 많은 비애도 느꼈고, 네, 국민분들이 양당 기득권 정치에 환멸감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실현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 은행 오셨어요? 아니요. 지금 카페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커피 가져가라고? 네.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 녹색당으로 선거 치를 때도 힘들었는데 무소속으로 네. 가면 더 힘들지 않으세요? 물론 장벽이 있었습니다. 무소속 출마할 때 장벽은 지역구에 계시는 선거권자 분들께 한 300명에서 500명 분들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해요. 네. 근데 이거를 거리에서 발로 뛰면서 직접 해냈고요. 네. 그 예전에 녹색당에서 출마를 했을 때에는 좀 여성의 대표로서 책임감이 컸는데 네. 지금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야겠다는 정치적 사명감이 조금 더 커져서 네. 이 정치와 단절되어 있는 시민을 대변하고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압박과 또 결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새 정치에 대한 압박과 결심. 근데 좀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조금 힘들죠. 네, 많이 고생스러운 건 사실이죠. 근데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또 네. 서명부터 유세까지 서대문 국민분들 직접 만나면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충이 뭔지 직접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큰 위로와 그 응원을 받은 듯한 기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하셨어요. 그때 벽보 훼손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신지혜 후보 벽보를 또 누가 훼손했어요? 네. 부가연동에서 그 라이터로 제 두 눈을 지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누가 그랬어요? 아유, 참. 네, 그러게요. 그 CCTV가 없어서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상황인데 아직 낭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재작년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도 말씀처럼 한 30여 건의 벽보가 훼손되었는데 그때는 좀 누가 일부러 한 게 보였어요. 네, 그때는 강남구 일대에서 한 20개 정도 벽보를 훼손한 사람 한 분이 이제 구속됐었고, 예. 그 다음에 현수막을 훼손한 사람도 이제 구속이 되었고, 예. 근데 지금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라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훼손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 여성 후보자들의 벽보를 향한 훼손은 사실상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겠다는 협박과 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를 살고 계시는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신변의 위협으로 여성들은 받아들이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조금 더 엄중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성 후보들은 그 여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 좀 생각해서 유념해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십니다. 네. 그 여성을 위해서 그런 수사는 좀 철저히 하라고 저도 외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라이브 비대위에 미래통합당 이성원 후보하고 민주당의 네. 우상 후보가 나오셨어요. 네네.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두 후보에 견주어서 신지혜 후보만의 경쟁력, 나만의 네. 경쟁력은 뭐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두 후보자는 20년간 서대문에서 계속 리턴 매치를 하시면서 서로 의석을 주고받으셨어요. 네, 올해도 네, 했죠. 네. 네,
근데 제가 서대문 구민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년간 자기가 한 사람만 뽑고 또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됐는데 자신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양당 정치는 낡고 편협하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기득권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기득권 정치가 대변하지 못했던 청년,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빈곤 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로 그따위 정치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기성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위성정당 사태나 코로나 사태나 이 시민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분들 힘으로 이 그따위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거대한 연결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와 시민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된 연결의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따위 정치를 끝내야 되는데 근데 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거대 양당과 비교해봤었을 때 아직 너무 미약한 목소리죠. 네. 근데 저는 변화는 항상 갸냘픈 목소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실리면서 진정한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서대문 구민분들께서 응원과 지지 그리고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신지혜가 말하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저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위성정당 사태를 보면서 최악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사상 최악의 선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한테 잘못된 답안들을 들이밀고 본인들이 만든 선거법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총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국민들로부터 기득권 양당 정치의 종식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 정신으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시민들과 정치를 잇는 대대적인 정치적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 또한 그 움직임에 동참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혜 서울 서대문갑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목받는 비례대표 후보 한 분 만나겠습니다. 고은영 녹색당 비례대표 1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당 투표 23번 녹색당 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녹색당이 23번입니까? 네, 중간에 있습니다. 23번입니다. 네. 많이 밀려갔네요. 네, 이번에는 좀 많이 밀려갔지만 그래도 다른 정당들과 함께 어깨 견주고 있지만 8년 정당으로서 저력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녹색당이 지금껏 해온 일이 적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적지 않은데 신지혜 후보가 무소속으로 가버렸네요. 네, 방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서대문으로 가셨고요. 이번에 좀, 그 양당 체계 내에서, 기득권 체계 내에서 균열을 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건승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 후보만 지금 4명 나왔어요? 네. 득표율이 3% 넘어야 원내 진출할 수 있는데 녹색당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3% 좀 끌어내리려고 정말 많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도 잘 되지는 않았네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할 거고요. 8년 동안 저희들 그래왔죠. 예. 녹색당 8년 동안 고생했는데 경험이 없다. 그래서 표 못 주겠다 하시는데 이번에 경험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녹색당에 유명한 사람 잘 안 떠오른다 하시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좀 활력 있는 젊은 정당이 정치하는 그런 장면 저희가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3%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전, 8년 전에도 녹색당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울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총선 때는 그 거대 양당 체제여서 그런지 좀 목소리가 좀 사그러드는 느낌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또한 이번에 비례연합 정당의 가능성을 좀 보고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사실상
더불어 시민당이 되었죠, 당명이. 네. 그 그릇에는 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독자 노선 중인데요. 예. 이렇게 좀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보자는 취지인데 이낙연 후보가 자당의 지도부를 상대로 얘기했던 대로 민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저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진짜 흥미진진한 범진보 연합 녹색당이 자신 있게 플레이어로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 가능성에 이번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서 원내에 조금 들어가는 것이 녹색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 당원 총투표가 사실 70% 넘는 지지로 해서 좀 비례연합정당에 함께 해라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 요구가 방금 네. 말씀하신 부분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당명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넘어선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선거가 어떤 정당이 진짜 정당인가 묻는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정당 지금 비례 그 투표 용지에 올라간 정당 중에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녹색당, 정의당, 미래당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희 선거연합 시도가 뭐 이렇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저희도 선거연합에서 하차한 이후에 얼마 전에 녹색, 정의, 미래 3개 정당이 선거연대를 맺고 소수정당에 투자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당들에게 좀 주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치 이상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원내에 들어가면 할 일이 더 많을 텐데 아이고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저는 아주 조금 합니다. 네네. 자, 후보님이 우리 고은영 녹색당 후보님이 비례대표 1번입니다. 네. 국회에 진출한다면 꼭 이거는 하겠다. 녹색당이 이거는 이루겠다. 이런 사람 이건 뭡니까? 저는 사회를 운영하는 지표를 바꾸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곧 먹고 사는 걸 바꾸는 걸 의미해요. 우리 경제 그동안 지탱해왔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조선소, 공항, 면세점, 카지노 이런 걸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것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녹색당은 항상 일자리 얘기 안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는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번에 정의당, 미래당에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안전하게 전직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지급하고 대학습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것들을 좀 지금 당장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막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패키지 요 의제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조선사랑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원내에 들어와야 그 일을 하지.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녹색당이 보는 고은영이 보는 이 총선의 시대 정신은? 네. 우리 선택이 앞으로 20년을 좌우할 겁니다. 22년 전에 우리나라에 IMF 닥쳤을 때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그때 결정자들이 노동유연화, 자유무역, 신용경제 전격 도입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서 자란 IMF 키드인데요. 22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에게 민주당은 진보 세력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기후위기, 이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자고 다른 일자리 만들자고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국회 당장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20년 뒤에 그때 아무것도 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청년들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나붓기는 현수막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실, 시민들의 삶을 보고 다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녹색당 아깝다라고 하는 그 마음 비례 투표 용지에서 23번 택하시면서 녹색당에 좀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은영 녹색당 비례대표 1번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혜영 비례대표 2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이제 딱 하루 남았는데요. 선거 어떻게 치르셨어요? 저에게는 첫 선거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게 정신 없었는데, 네, 24시간이 있으면 24시간을 다 선거한다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이제 지역구들 다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하고 또 저는 온라인에서 주로 청년들 지지 모으는 역할들 하고 있고요. 끝나자마자 또 이제 부천으로 유세하러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큐멘터리 감독이셨네요. 네, 맞아요. 영화인 중에 유일한 후보라시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영화를 하다가 정치를 한다. 이게 굉장히 다른 영역인데 어떻든가요? 굉장히 다른데 다른 점은 이제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좀 많이 다르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니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는 자기가 말한 게 있으면 그 말을 행동으로 지켜야지 작품이 그대로 나오는데 근데 정치를 할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건 좀 깨닫게 된 것 같고요. 당황스럽죠? 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보여주고 또 그 가치를 믿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의당은 1번도 여성 후보고 2번도 여성 후보네요? 네, 맞아요. 둘 다 청년 후보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죄송한데 1번은 몇 살, 2번은 몇 살이죠? 1번은 20대 후반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문화가 아니라서 저는 30대 초반 33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의당은 비례 1번 후보가 워낙 주목을 받아서 2번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2번 후보도 훌륭하다는데 자, 2번 후보의 2번 선거 임하는 자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무사히 할머니가 되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원래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 동생이 발달장애가 있고 그 이후로 시설에 오래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래 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진짜 평등한 사회라고 한다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순응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변화를 사회 구조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도 찍고 영화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직접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생 혜정 씨와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그 영화가 어른이 되면 이걸 감독하셨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있는 동생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사회가 이 시스템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정치를 하게 된 계기로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에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그냥 개인에게 내버려 두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들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더 쏟아붓는 이제 이런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변화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장혜영 후보님 이렇게 오신다고 하기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의당 청년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근데 청년 정치인 이렇게보다 여성 정치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후보님이 메갈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무슨 논란에 좀 휩싸이고 그랬습니까? 경선 당시에 이제 그런 종류의 제가 작성한 트위터에서 약간 자조적으로 그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종류의 인권은 결코 폭력으로 쟁취되는 게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굉장히 평범한 페미니스트이고요. 네, 그게 바로 그 논란에 대한 제 대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그 남성도 여성도 조금 다른 그 시선으로 보는 게 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제 N번방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혐오나 차별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성범죄만 하더라도 이렇게 팽배하고 만연한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애초에
애초에 제대로 해결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여성주의에 대한 낙인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정의당 비례대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제 이번에 저희 정의당에서 경선을 통해서 공정한 이제 다른 당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들도 있지만 정의당은 일단 오래 전부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경선 후보들을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해 왔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사회적 약자들의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내왔었던 사람들이 비례 후보로 많이 포진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저희 비례대표 7번 후보 배복주 후보님이신데요. 네. 이제 그분은 여성이시고 또 장애 당사자로서 굉장히 그런 반성폭력 운동 그리고 장애인권 신장 운동에 정말 평생을 매진하신 분이라서 그분께서 21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정말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 7번 배복주 후보요? 네. 근데 선거운동 나가면 네. 1번 류호정 후보에 대한 질문 많이 받죠. 네, 많이 받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실 이제 대리게임 문제, 롤 대리게임 문제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거듭 사과를 드리고 있어요. 어저께도 사과를 드리고 오늘도 아마 어딘가에서 사과를 드리고 계실 거라고. 계속 만나면 사과해야 돼요? 네, 하지만 이제 공인으로서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하지만 또 잘못해놓고 사과하지 않는 정치인 저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정치인으로서 사과할 줄 아는 정치인 애정 갖고 많이 비판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정의당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의당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삶이 인간답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의당은 국회에 가장 지금까지 울려 퍼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만들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장혜영 후보 이렇게 말도 잘하시고 이게 똑 부러지는데요. 좀 그전에도 좀 많이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불러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저 불렀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장혜영이 보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미는 저는 우리는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복원해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제 방역은 잘했지만 앞으로의 경제 위기가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총선 전국에서도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거대 정당들은 당장 집값이 올랐으니까 종부세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 벌써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 주로 관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방역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제 방역의 사각지대에 소외되고 죽었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일찌감치 밀려났었던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뒷받침해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선거가 이번 선거의 의미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 꼭 국민 여러분께 기회를 달라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혜영의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비례대표 2번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네, 딱 하루 남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쏟아지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16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60%가 넘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역시 60%를 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 때는 다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항상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투표율이 높은 것이 과연 어디에 유리한 것인가는 결과를 개봉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60% 후반에서 70% 초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분 말 별로 신뢰하지 않아서요. 다른 것도 좀 잘 맞추셨으면 하는데 네. 전문가들을 정치평론가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예측하는 거에서 잘 못 맞춘다는 것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죠. 이미 2016년 총선 예측 결과로서 네. 다 증명이 됐습니다. 네, 총선 하루죠. 각 네. 당 소식 들어볼까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먼저 가볼까요? 예, 미래통합당 소식 전해드리기 직전에요. 10분 전에 올라온 소식이 있습니다. 예. 네. 차명진 후보인데요. 차명진 후보 이제 미래통합당 최고위를 통해서 제명 결정이 났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했는데 결과가 지금 나올까 말까 하고 있죠? 네, 지금 본인이 스스로 SNS에. 본인은 SNS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예, 그 결정된 문이라고 해서 캡처를 해서 오나의 하느님 저는 정식 후보로서 완주합니다라고 일단 그런 본인 SNS는 제가 지금 확인한 상태입니다. 차명진 후보가 SNS에는 올렸고요. 예. 공식 결과는 저희가 뉴스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명진 소식통으로부터는 제명이 가처분 인용이 됐다. 그러면 후보로 지금 완주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갈까요?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네. 선거 하루를 앞두고 간절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 다수당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멘트를 남겼는데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인이 돼야만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가 끝나면 폭증할 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선거를 위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권을 지금 포기했다 이런 그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우리가 항상 보시는 정은경 본부장께서요. 예,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진단검사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 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또한 이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도 없고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엄청난 특종을 했는데 지금 특종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런 일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데 선거 막판에는 마구 던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국민들께서는 청취자께서는 좀 약간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 나오는 뉴스는 조금 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떠나서 내일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정보들 뉴스들이 마구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갈까요? 네. 예, 더불어시민당의 최백은 공동선대위원장은 열린민주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합당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이 흘리는 이야기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100% 불가능하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더불어시민당 앞번호에 배치된 소수정당 후보들은 선거가 끝나고 자기 정당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거기는 그 소수정당 그리고 다른 소수정당 말고 다른 분들은 후보도 있죠. 다른 후보들은 거의 민주당으로 다 온답니까? 일단 나머지 사람들은 민주당과 통합을 하고 나서 해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게 기본 정책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른 당으로 가볼까요? 네, 국민의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마라톤을 드디어 이제 끝냈습니다. 끝냈어요? 예. 며칠 동안 달리신 거예요? 지금 선거 기간 13일 내내 달렸는데요. 네. 14일 오늘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했고 많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 투표를 하는 이제 퍼포먼스
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거대 양당 체제에서 중도 실용 정당인 국민의당을 뽑아달라라고 간절히 해소했고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또 남겼네요. 네, 맞습니다. 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라고 하죠.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구와도란요?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래통합당과 손을 잡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 선거의 모토가 거의 그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예상했던 수순인데 미래통합당과 손잡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공수처 통과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요, 왜 달리셨대요? 사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안 밝혀졌어요? 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 42.195km의 10배. 네. 그 10배가 10번이 이제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네. 10배였다. 그 10배가 무슨 의미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말고는 나온 게 별로 없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빠르게 자동차로 지나가는 사물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작은 걸 놓치고 있다. 나는 천천히 작은 걸 다 살폈다. 이렇게 이야기 남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당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야기 남기겠습니다. 정의당 6만 당원들을 향해서 6석 확보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60시간 연속 유세를 했는데요.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6번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다른 당은요? 네, 마지막 민생당입니다.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는데요. 진짜 정치는 민생당이다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 결의를 무효화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네. 그러면 차명진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막판까지 달릴 수 있고요. 뭐 내일 투표해서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지부리님, 주디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말고 라이브 하라. 저도 좀 살아야죠. 왜 그러세요?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오창석 후보라니요. 오창석 평론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73번째